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40대 후반에 접어든 여성이에요. 대기업 협력업체에 근무하면서 인사총괄을 담당하고 있고요. 집에선 꼼꼼한 가정주부, 그리고 현명한 맏며느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바쁜 직장 생활에도 불구하고 노쇠한 시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셔 보살피면서 지낸 지가 벌써 몇 해가 되었어요. 큰 재산을 가진 시어머니의 유산이 탐나서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신 건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갚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었을 뿐이죠. 젊을 적에는 사흘에 한 끼 먹기가 일쑤였을 만큼 가난했다는 시어머니는 자수성가를 이룰 무렵 시아버지와 사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일까요? 시어머니는 아들 삼형제를 향한 자식 사랑이 유독 대단했고 그 사랑은 며느리들에게도 다르지 않았어요. 맏며느리인 저를 포함한 모든 며느리에게 똑같은 사랑을 베풀었죠. 함께 사는 저에게는 많은 배려도 해주었어요. 단언컨대 시집살이 따위는 단 한 번도 없이 오히려 직장 생활하랴 집안일도 하랴 늘 바쁜 저를 위해 작은 집안일 하나라도 먼저 찾아서 도와주고는 했죠. 덕분에 모든 것이 행복했어요. 부부관계도 더할 나위 없이 좋았고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훈훈하기만 하던 날들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고 돌아온 시어머니의 표정이 무척이나 어두워 보였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어둡다기보다는 무언가를 포기하거나 해탈한 사람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맞을까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이 걱정된 저는 애써 밝게 물어봤죠. 우리 어머님 건강검진 결과가 별론가 보다. 별로기는 늙으면 원래가 다 그런걸. 에이, 요즘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딨어요. 의학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뭔데요? 당이 좀 있으신가? 아님 혈압? 내 가슴에서 혹이 발견됐다지 뭐니. 네? 혹이요? 아니, 어떻게 양성이래요? 가벼운 무록, 뭐 그런 거라죠? 그쵸? 검진한 의사 말로는 조직검사인지 뭔지를 해봐야 알겠다고 하더구나. 그럼 얼른 받아봐야죠. 아니다. 지금 당장 가봐요, 병원. 됐다. 뭐하러 그렇게까지. 원래가 나이를 먹으면 이 병 저 병 달고 사는 거야. 아니요. 안 됐어요. 됐을 리가 없잖아요. 어머님이 저한테 어떤 분인데. 옷 갈아입고 나오세요. 현관에서 기다릴게요. 자꾸 병원 안 간다 그러시면 저 삐져요. 저는 한사코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만류하는 시어머니에게 철부지 딸내미처럼 응석을 부렸고 시어머니를 겨우겨우 설득한 끝에 병원으로 모셔 조직검사를 받을 수 있었죠. 조직검사로부터 며칠 뒤 의사의 공식적인 진단이 나왔어요. 어머니의 가슴에 자리 잡았다던 종양은 악성 종양, 유방암이었죠. 그 진단을 받는 순간 저는 하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신도 무심하시지. 세상에 악하고 나쁜 사람 널리고 널렸는데 왜 하필이면 선하디 선한 우리 시어머니일까? 가벼운 병이라고 해도 속이 미어지기는 마찬가지일 텐데 왜 하필 병 중에 제일 독한 병인 암일까 싶었어요. 하늘을 원망한 다음에는 저 스스로가 미워지더라고요. 암이면 암을 예견하는 징조 같은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함께 살면서 심지어 현명한 맏며느리가 되겠다고 노력하는 주제에 그런 위험 신호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결코 내색할 수 없는 미움과 원망이었어요. 암 환자인 시어머니의 보호자 되는 입장이었으니까요. 보호자인 제가 무너지면 환자인 시어머니가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잡았죠.
하늘이 두 쪽 나는 한이 있더라도 시어머니를 암으로부터 반드시 치료해 내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와중에 다행스러운 소식도 있었죠. 유방암은 암 중에서 치료가 제일 용이한 암인데다가 시어머니가 막 암에 걸린 초기였던 거예요. 저는 그걸 한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한 시어머니를 위해 하늘에서 내려준 마지막 기회이자 사랑하는 시어머니를 절대 놓치지 말라는 경고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의 치료를 위해 전국의 암센터를 수소문했죠. 시어머니가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생각은 달랐던 모양이에요. 큰아가, 너 요즘 내 병원 알아보고 다닌다면서. 고마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머니가 저한테 어떤 분인데 당연히 해드려야죠. 저기 그러니까 내 말은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그런 게 아니라 병원 같은 거 알아볼 필요 없다고. 무슨 말씀이세요? 괜히 나 때문에 돈 쓰고 신경 쓰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야. 나 아니어도 많이 바쁘잖니. 세상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 편찮으신데 가만히 있어요. 전 그런 며느리 모르고 그런 며느리도 아니에요. 감기 정도여도 걱정인데 암이잖아요, 암. 이런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래도 난 치료 안 받을란다. 어머님, 그냥 순리대로 하늘이 점지해준 명대로 살다가 가면 그만이야. 혹시 치료가 아플까 싶어서 그걸 걱정해서 이러시는 거예요? 너랑 우리 자식들한테 짐이 될까봐 그게 싫은 거야. 그렇군요. 네, 알겠어요. 내 뜻대로 해주련? 당연히 아니죠. 죄송한데요, 어머님. 이번에는 어머님 뜻을 따를 수가 없어요. 전 반드시 어머니 치료할 겁니다. 그러지 말고 내 부탁 좀 들어줘. 유방암은요, 암 중에 제일 치료가 쉬운 병이에요. 거기다가 어머님은 지금 완전 초기라 치료만 잘 받으시면 완치 후 생존율이 98%까지 된다고요. 또 저랑 다 큰 자식들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세요? 제발요. 치료 잘 받은 다음에 저랑 자식들이랑 다 같이 천년만년 행복하게 살아요. 그날로 저는 시댁 식구 모두에게 시어머니의 병환 사실을 알렸고 시댁 식구들을 안심시킬 겸 다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시어머니를 꼭 치료해 내겠다고요.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 치료에 제일 적합한 병원을 찾아내었지만 치료를 거부하는 시어머니의 뜻은 변하지 않았죠. 병원 가는 날마다 안방 문을 걸어 잠그기 일쑤였어요. 제가 아무리 부탁을 해도 시어머니는 늙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순리라는 대답만 할 뿐, 또 어느 날에는 제가 눈물로 호소를 해보아도 젊어서 먼저 떠난 영감, 혼자 하늘에서 외로울 테니 얼른 가서 만나련다. 그러는 사이 시어머니의 증세는 빠르게 악화되어 1기였던 암이 2기로 접어들기 시작했어요. 하루가 급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설상가상 두 번째 악재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죠. 좋은 물건이나 많은 돈을 보면 사람은 누구나 욕심에 빠지게 된다는 뜻의 사자성어요. 늘 화목하고 평화롭던 시댁에 바로 그 견물생심이 들었어요. 치료를 거부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작은 동서들이 시어머니가 남길 유산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한 것이죠. 제가 시어머니의 치료 설득에 정신이 없는 틈을 사서 견물생심에 눈이 먼 두 작은 동서는 이미 거액의 유산을 두고 암투를 벌이고 있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시어머니가 두 동서들의 유산 암투를 눈치채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믿었던 작은 동서들이 돌변한 모습에 시어머니는 크게 상심했고
그럴수록 더 강하게 치료를 거부하고 나섰어요. 살아서 이 꼴을 보느니 차라리 얼른 죽어 사라지겠다면서요. 그 순간 저는 짐작했어요. 시어머니의 병세가 빠르게 악화되는 이유가 바로 상심으로 인한 마음의 병 때문이라는 짐작. 아니, 확신이었죠. 그렇게 확신한 저는 손윗동서 자격으로 유산에 눈이 멀어 암투를 벌이고 있는 두 작은 동서들을 불렀어요. 물론 남편들과 시어머니 몰래 마련한 자리였고요. 유산 암투를 중단시켜 시어머니의 마음의 병을 치료하려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고, 두 작은 동서가 멀쩡히 살아계신 시어머니를 앞에 두고 벌이는 해괴한 짓거리를 그만두게 하려는 것이 두 번째 목표였어요. 남편들 몰래 이렇게 불러다 앉혀놓는 거 많이 불쾌하네요, 형님. 그래? 그러면 각자 남편들 대동하고 다시 모이지 뭐. 남편들 대동하기는 싫지? 각자 나서서 치료를 도와도 모자랄 판국에 유산 다툼부터 벌이는 거. 당연히 떳떳한 행동 아니라는 거. 그거 누구보다 동서들이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아니야? 유산이 커서 욕심 생길 만하다는 건 인정하는데 그래도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우리가 언제부터 돈 가지고 싸움질이나 해대는 집안이었다고. 그러면 형님은요? 형님도 다 바라는 거 있으니까 시어머니 치료하겠네 어쩌네 하면서 나서는 거잖아요. 차라리 우리처럼 솔직하긴 하던가요. 앞에서는 훌륭한 며느리인 척, 뒤에서 그 돈 독차지할 생각이나 하지 말고. 내가 돈 때문에 이러는 것 같아? 아닌가요?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아니야. 난 우리 시어머니를 꼭 치료하고 싶어. 완치시켜서 하늘이 허락하는 만큼 천년만년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싶어. 그뿐이야. 아이고, 대갓집 며느님 납셨네. 열려면 세워드려요. 비꼬기는 그럼 약속 하나 할까? 믿지 못하겠으면 녹음을 해도 좋고 각서를 받아가도 좋아. 무슨 약속인데 그렇게까지? 유산 한 푼도 안 받을게. 그러자 두 동서는 서로를 향해 고개를 갸웃거리며 잠시 생각에 잠기더라고요. 이내 어리둥절하니 되묻더군요. 진심이에요? 진심이니까 각서를 받아가도 좋다는 거잖아. 대신 동서들도 유산에 눈독 들이지 마. 유산은 시어머니가 천수를 다 누리고 떠난 다음에 그때 얘기하는 게 도리고 순리야. 좋아요. 저희도 물어볼게요. 유산이 목적이 아니면 굳이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람을 두고 왜 그렇게까지 혼자 열심히 돌아다니는 건데요? 며느리도 자식이야. 그리고 시어머니 아직 살아계셔. 앞으로도 오래오래 살아계실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한 번만 더 유산 두고 싸움질이나 벌이고 그러면 그때는 지금처럼 좋게 얘기로 끝나는 일 같은 건 없을 거야.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꺼내들며 두 작은 동서의 유산 암투를 진압하는 데 성공한 저는 그날 밤 잠을 청하는 시어머니 옆에 자리 잡고 누워 넌지시 물어봤어요. 제가 어떻게 해드리면 치료를 받겠냐고요. 한참을 말없이 잠만 청하던 시어머니는 저에게 한마디를 툭 던지고는 잠들었어요. 새댁일 적에 팥죽 한 그릇 먹어본 적이 있단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이제는 어디서 어떻게 먹었는지도 가물가물한 팥죽이지만 맛은 분명하게 기억이 나. 참 달고 맛났지. 그 팥죽 한 그릇이면 대번에 기운을 차릴 것 같구마는. 암이 앞에 있는데 웬 팥죽인가 생각했지만 어머님께 많은 사연이 있으신 듯한 분위기에 저도 괜시리 숙연해지더라고요. 시어머니의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참 감사했어요. 이래저래 고생이 많은 며느리를 위해 시어머니가 직접 실마리를 내어준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날이 밝기 무섭게 직장에 휴직계를 내고는 시어머니의 기억 속 팥죽 찾기에 나섰어요. 대한민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팥죽을 포장해 시어머니께 가져다 드렸어요. 70에 가까운 연세 동안 기억에 남을 정도로 맛있는 팥죽이라면 분명 대단한 맛집이라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원하는 팥죽을
좀처럼 찾을 수는 없었고, 저는 아무래도 포장이라 맛이 떨어지나 하는 고민에 빠져들었죠. 포장이라 맛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은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던 모양이에요. 시어머니가 저의 팥죽 탐방기를 함께하기 시작했거든요. 병세가 조금 더 악화된 몸에도 불구하고 추억의 팥죽을 찾아 조선 팔도를 떠도는 시어머니의 표정은 소녀처럼 밝았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위해 마침 휴직 중이던 의사친구를 시어머니 옆에 꼭 붙여둔 채로 동행길에 나섰죠. 시어머니의 건강을 돌보게 하는 한편으로 희망에 부풀었어요. 오래지 않아 시어머니 추억의 팥죽을 찾고 치료도 시작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었어요. 하지만 여기도 입에 안 맞나 보다. 그쵸? 그러게나 말이다. 팥죽 맛이 영. 어떻게 아닌데요? 맛이야 있지. 있는데 내가 찾는 그 맛이 아니야. 정말 기억이 잘 안 나세요? 작은 단서 하나라도요. 어디 근처라든지 하는. 가물가물해. 겨울인 것 같기도 하고 여름인 것 같기도 하고 나이 먹으면 다 그렇다지만서도 이럴 때는 참 속이 상하네. 괜찮아요. 금방 찾겠죠. 이만큼 돌아다녀서 없으면 없는 거겠지. 나 때문에 괜히 더 고생하지 말고 여기까지만 하자꾸나. 제가 고생하는 것처럼 보여요? 정말로? 운전하느라 피곤하잖니. 전혀요. 저 지금 되게 행복해요. 어머님이랑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그니까 어머님도 포기하지 마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솔직히 걱정이었어요. 맛집이라고 소문난 가게들부터 지방에 숨겨둔 고수들의 가게들까지 거의 대부분 돌아다닌 참이었지만 좀처럼 시어머니 추억의 팥죽은 찾을 수도 없었거든요.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시어머니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팥죽 찾기를 포기한다는 건 시어머니와 시어머니의 치료를 포기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매일 밤 마음을 되새기는 일기를 쓰며 마음을 다잡았죠. 딱 그 즈음이었어요. 전국 팔도 맛있다는 팥죽집이 서너 군데밖에 남지 않았던 바로 그때 진압된 줄 알았던 두 작은 동서에 유산 다툼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전에는 동서들 사이의 암투였지만 이번에는 동서들이 남편인 두 시숙들까지 동참한 다툼이었죠. 이제 시댁 식구들 중 시어머니의 유산을 탐내지 않으며 시어머니의 치료와 완치를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은 저와 남편 둘밖에는 남지 않았어요. 상황이 그렇게 되자 저와 남편이 아무리 꾸짖고 다그쳐봤자 유산 다툼은 좀처럼 진정되지가 않았죠. 그 사실이 시어머니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시어머니가 결국 저의 마음이 무너지는 말을 던지며 안방 문이 부서져라 들어가 버리더군요. 정 돈이 그렇게 좋거든 부모 팔아다가 유산에 보태거라. 아주 장례식 부조금까지 싸그리 싹싹 나눠들 가져. 내가 이딴 꼴을 보며 사느니 차라리 죽어 사라지고 말지. 시어머니가 떠난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고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한마디 퍼부었어요. 내가 분명 똑같은 잘못 한 번만 더 저지르면 좋게 좋게 말로 끝내는 일 없다고 했지? 내 경고를 가짜게 들었던 모양인데 좋아. 계속 그렇게 해봐. 유산? 계속 욕심내 보라고 어디. 장담하는데 우리 어머니 자식들보다 10년은 장수하게 만들어드린다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마음은 정말 그랬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을 달래고 치료를 받게 하려면 그 팥죽을 찾아내야만 하는데 맛있는 팥죽집이란 팥죽집은 모조리 실패한 탓에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날 밤을 꼬박 새워 고민한 저는 날이 밝지도 않은 새벽에
친정으로 향했어요. 아닌 밤중에 갑작스레 들이닥친 외동딸의 모습에 친정 엄마는 자다 말고 기겁을 하며 문을 열어주었고, 저는 친정 엄마에게 다짜고짜 팥죽 만드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했어요. 친정 엄마는 음식점을 한 적이 없는 탓에 시어머니가 찾는 팥죽은 분명 아닐 테지만, 그래도 음식 솜씨가 대단한 친정엄마의 팥죽이면 시어머니의 그리움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였어요. 궁지에 몰려있던 저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죠. 이튿날 새벽 친정엄마에게서 팥죽 비법을 전수받은 저는 곧장 집으로 돌아와 전수받은 그대로 직접 만든 팥죽을 시어머니에게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만든 팥죽인 줄은 까맣게 모르는 채로 두어 수저 잡숫고는 제가 본 일에 가장 환하게 미소를 짓더군요. 이제 좀 기억이 나. 이 맛이 확실해. 네? 기억이 나셨다고요? 그래, 하나하나 아주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구나. 그날 아침나절부터 포장해 주신 팥죽이면 가까이에 있었다는 얘긴데 왜 이제서야 찾았을꼬? 마침내 그리워하던 팥죽을 찾았다는 시어머니의 반응을 보며 의아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그 팥죽은 친정 엄마가 알려주신 방법이었잖아요. 그게요, 어머님. 이 팥죽은요. 어디서 찾았다든? 아니다. 이럴 게 아니라 당장에 찾아뵙자꾸나. 아니, 잠시만요, 어머님. 이 팥죽은 어디서 사온 게 아니고요. 뭐 하고 있니? 얼른 채비치 않고. 일단 물부터 한 잔 드시고요. 그러다 혈압 오르겠어요. 가뜩이나 많이 아프신 분이. 지금 혈압이 대수라니 드디어 만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래요. 이 팥죽은요, 제가 만든 팥죽이에요. 친정엄마한테 전수받은 비법으로요. 사돈이? 아닌데. 사돈은 그분이 아닌데. 혹시 어디서 따로 배웠다거나 그런 얘기를 들은 건 없고? 지금은 돌아가신 저희 외할머니요. 친정엄마가 시집갈 적에 외할머니한테 배운 팥죽이라고 했어요. 돌아가셨니, 그분이? 네, 제가 아주 어릴 적이어서 전 얼굴도 몰라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되었어. 하기사, 세월이지. 전 그냥 어머님이 치료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어찌되었건 맛있는 팥죽이면 어머님께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내가 고마워할 일이지. 동서들한테 연락부터 넣거라. 당장 함께 갈 곳이 있으니 옷 단정하게 차려입고 오라고. 잠시 후 연락을 받은 시댁 식구들이 정장 차림으로 저희 집에 도착했어요. 하나같이 유산을 미리 나누어 주려나 하는 기대로 가득한 표정들이었죠. 시댁 식구들이 도착하기 무섭게 안방에서 나오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저 또한 어리둥절해졌어요. 시어머니가 어느새 옷을 아주 반듯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거든요. 어머니는 제가 무슨 일인지 물을 겨를도 없이 저를 앞장 세워 길을 떠났죠. 시어머니가 가자는 곳을 향해 앞장서는 저도, 뒤따르는 시댁 식구들도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의문 속에서 마침내 도착한 곳은 저희 친정 쪽 선산, 친정 엄마에게 팥죽 비법을 전수했던 저의 외할머니 산소였어요. 마침 저의 연락을 받고 기다리고 있던 친정 엄마가 시어머니에게 외할머니의 영정사진을 건네자 사진을 확인한 시어머니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시고는 몸가짐을 바로잡으며 저와 시댁 식구들을 향해 돌아섰죠. 뭐하고들 있니? 묘소에 왔으면 제사를 올려야지. 제사를 갑자기요? 명절도 아니고 제삿날도 아닌데요. 갑자기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늦게 찾아뵌 거야. 저희 외할머니랑 무슨 인연이라도 있으셨어요?
있지 그럼. 아주 감사하고 깊은 인연. 아주머니가 말이다. 아니지. 너의 외할머님 되는 어른께서 나와 내 남편을 살렸단다. 죽을 고비에서 구원해 주었어. 구원이요? 무척 가난한 시절이었지. 사흘에 한 번꼴로 욕이나 간신히 때울 만큼 힘들던 젊을 적이었어. 그렇게 저 친정엄마 그리고 모든 시댁 식구들은 비로소 팥죽과 시어머니 그리고 외할머니의 인연에 대해 듣게 되었어요. 슬프고도 감동적인 사연 이야기였죠. 시어머니는 자수성가한 덕분에 지금은 큰 부를 이루었지만 젊을 적에는 무척이나 가난하셨대요. 거짓골 바로 직전으로 몰릴 만큼이요. 사실 집도 절도 없이 떠도는 생활까지 했다고 하니 외람되지만 거지나 다를 바 없는 신세로 온갖 수모와 고생을 다하며 살았죠. 가난이 절정에 닿았던 그때가 딱 20살 무렵. 심지어 유독 춥기도 춥고 눈도 많이 왔던 그해 겨울, 허드렛 일로 근근히 살아가던 시어머니는 그나마 허드렛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저희 남편이자 시어머니, 첫 아이의 출산이 가까워졌기 때문이죠. 만삭인 시어머니에게 일감을 주겠다는 곳은 나타나질 않았고 결국 장기간 방세를 내지 못한 탓에 그 혹한의 추위 속에 길거리로 내쫓기게 되셨대요. 졸지에 길거리에 나앉게 된 시어머니는 막 입대해 이등병이던 남편에게 연락을 할 수도 없었어요. 지금처럼 연락수단이 많은 시절도 아니었던 때였기에 전보를 알렸지만 도착했는지 알 방법은 없었죠. 도착했다고 한들 남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기대도 어려웠고요. 군대가 지금보다 훨씬 엄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결국 혈혈단신, 눈 쌓인 거리를 전전하게 된 시어머니는 만삭이 된 몸으로 제대로 먹지도 편히 누워보지도 못한 채로 지쳐갔어요. 그렇게 며칠을 떠돌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굶어 죽거나 얼어 죽겠구나 싶어하던 순간 거리에 널브러진 채로 생명이 꺼져가던 시어머니를 지나가던 저의 외할머니가 발견했던 거죠. 외할머니는 만삭인 시어머니의 배를 힐끗 살피고는 대뜸 호통을 쳤대요. 이 애끼 사람아, 자식을 임신한 부모가 어찌 함부로 삶을 포기하려 들어? 네? 이 추운 날에 여기 이러고 앉아있으면 이대로 얼어 죽겠다는 소리밖에 더 되나 이 말이야. 죄송한데요 아줌마, 그냥 가던 길 가주실래요? 아줌마 아니어도 저 지금 너무 많이 힘들어요. 누가 안 힘들다든? 딱 봐도 힘들어 배는구만. 내 말은 힘들어도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 나서야지. 어디 자식 가진 부모가 함부로 죽으려드냐는 말이야. 저도 살고 싶어요. 근데 어째요? 방법이 없는데. 이 힘든 세상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도와달라면 누가 도와주기는 한대요. 그래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살고 싶은데 살 힘도 없고 방법을 찾아 나설 힘도 더는 없어서. 소리 지르는 꼬라지 보아하니 고생 덜한 모양일세. 아줌마, 시끄럽고 잠깐 있어 봐봐. 동네 엄한 송장 치르기 싫으니까는. 그렇게 급히 자리를 뜬 외할머니가 무언가를 들고 돌아와 시어머니에게 건넸다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세월에 떠밀려 기억도 제대로 못하면서 평생을 그리워하던 바로 그 팥죽 한 그릇, 그리고 며칠 여관에서 머무를 수 있는 돈이었죠. 그날 시어머니는 따끈따끈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팥죽 한 그릇에 기운을 차렸고 덕분에 되찾은 기운과 외할머니가 남긴 돈으로 여관에서 머물며 삶의 의지를 되찾아 자수성가한 지금에 이를 수 있었다고 해요. 과거의 사연을 시댁 식구들에게 들려준 시어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와 교감을 나누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저희 외할머니가 말과 행동이 좀 거칠긴 해도 마음 씀씀이는 진국인 분이었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랬던 모양이에요. 당연하지. 짧은 인연이었지만 분명 좋은 분이었어. 덕분에 나도 이렇게 살았고 네 남편도 무사히 낳을 수 있었잖니? 그렇게 감사한 은인인데 생전에 찾아뵈었으면 참 좋았을 것을.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유에 또 나이 탓이나 해가면서 잊고 지낸 죄를 어찌 갚으면 좋을꼬. 이렇게 다시 만났잖아요. 외할머니도 되게 반가워할 거예요. 그렇겠지? 내 정신 좀 보게. 오자마자 인사부터 올렸어야 할걸. 시어머니는 외할머니의 산소에 술 한 잔 올리며 고개를 떨군 채로 감동의 눈물을 닦던 시댁 식구들에게 마지막 말을 건넸고 시댁 식구들은 돈 욕심에 빠져 유산 다툼이나 벌였던 잘못을 참회라도 하려는 듯 외할머니의 산소에 정성스레 제를 올렸죠. 그 마지막 한마디는 은인께서 나를 구원해주고 떠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은혜는 돈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고. 정직하고 반듯하게 열심히 사는 삶 자체가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이다.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물거품이 되어버렸더구나. 내 자식 새끼들이 그깟 돈에 눈이 멀어버린 통에 은혜를 저버린 꼴이 돼버리고 말았어. 그러니 내가 큰며느리의 외할머니께 지금의 내가 있고 너희를 있게 해준 은인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다시금 올바르게 살아주겠니? 팥죽 한 그릇의 인연은 수십 년의 세월, 그리고 이승과 저승까지도 뛰어넘어 그렇게 다시 이어졌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유방암 치료를 시작했고 현재는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암 수술 이후 제일 중요하다는 5년을 넘겼으니 이제는 암을 완전히 극복한 상황이죠. 오히려 암투병 전보다 훨씬 건강하세요. 은인으로부터 받은 삶을 허투루 낭비하면 안 된다면서 운동에 아주 열심이죠. 저는 직장에 복직해 시어머니의 투병 이전과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직장에서는 나름 능력 있는 일꾼으로요. 집에서는 현명한 맏며느리로, 가정주부로요. 시어머니의 유산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시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인연으로부터 받은 교훈 덕분에 시댁 식구들 누구도 더 이상 유산에 눈독 들이지는 않아요. 화목하고 행복했던 시댁으로 돌아온 셈이죠. 어쩌면 과거 팥죽 한 그릇으로 시어머니의 목숨을 구했던 저의 외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영혼으로 남아 시어머니를 또 한 번 구한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적어도 저와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 모두는 그렇게 믿으며 살고 있죠. 앞으로도 평생 저희 외할머니를 은인으로 생각하며 올바르게 살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